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 방송은 초인플레이션 정치학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정권 교체로 이어집니다. 히틀러의 선거를 통한 평화로운 집권도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 때문이었습니다. 터키에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인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막으려고 바이든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세금과 이자율을 올린 정치 세력이 선거에서 이긴 사례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금을 대대적으로 인상한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재창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정치학에서 몇 안 되는 예외 없는 법칙이고 만고의 진리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예금의 구매력을 줄여버리는 준조세입니다. 매달 수십 퍼센트의 물가 인상이 1년 이상 지속되어 아예 유권자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한 정치 세력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초인플레이션의 정치학입니다. 히틀러가 선거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을 잡은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터키에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반정부 저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터키 수도와 이스탄불의 거리로 나와 레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그의 내각에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 시위대는 대부분의 터키 정부 건물과 정부기관이 위치한 앙카라의 산카야 지역의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타스님 뉴스 에이전시는 시위대가 이스티파 사태와 에르도안의 정의개발당 이름을 외쳤고 휘파람을 불고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들겨서 소음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위대는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화가치 붕괴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터키 리라화 가치는 지난주 0.1달러에서 0.078달러로 2018년 이후 최악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예금이 다 사라진 겁니다. 진압경찰이 이스탄불의 쿠르툴루스 지역에서 시위대와 충돌했고 심각한 유혈 사태가 예상됩니다. 사우스 프론트는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고 경찰과 충돌 빈도와 심각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라화는 계속 폭락하고 있고 더욱 가혹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재앙에 대한 신호는 몇 달 동안 감지할 수 있었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거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초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마침내 일시적 인플레이션 이론이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인플레이션의 예측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4월달에 골드만삭스가 생산자 물가지수를 핵심 2.05, 일반 2.37,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핵심 2.20, 일반 2.77로 예측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와서 골드만삭스의 생산자 물가지수 예측치는 핵심 4.40, 일반 5.08, 소비자 물가지수 예측치는 핵심 5.19, 일반 무려 6.31입니다. 미국은 지난 40년간 인플레이션 수치를 낮추려고 측정 방법을 계속 수정했고 이를 감안한다면 현재 인플레이션은 이미 두 자릿수라고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첫 번째 금리 인상 예측을 2023년 중반에서 2022년 7월로 앞당겼습니다. 오늘 아침 골드만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또는 몇 년 안에 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이제 더 빠른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을 시사했고 골드만삭스는 12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월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테이퍼링은 내년 1월 달에 시작됩니다. 골드만삭스는 2022년 6월, 9월, 12월 총 3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2022년 7월과 11월 2번의 금리 인상을 예측했습니다. 미국에서 초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바이든 지지율이 10월 현재 48개 주에서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0월부터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뉴욕과 로드 아일랜드에서도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뉴저지에서 51%, 캘리포니아에서 54%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장 높은 지지율은 메릴랜드, 하와이, 매사추세츠 그리고 버먼트주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든 지지율의 전국 평균은 고작 37%이고 그를 반대하는 비율은 무려 54%입니다.
그는 어떤 연령 집단에서도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지 못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온 18에서 34세 집단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를 한 시비크에 따르면 바이든 지지율이 2021년 1월 28일에도 50% 아래였고 그 후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지율을 잃게 되었습니다. 상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딱 한 석 차이로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아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 상원의원 의석수를 잃게 생겼습니다. 아리조나에서 마이너스 20%, 조지아에서 28%, 네바다에서 21%,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0%, 펜실베니아에서 15%, 위스콘신에서 12%, 바이든 지지율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민주당원들은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을 위협하는 전국의 높은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 바이든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비가일 스펜버거 하원 의원은 이번 주 인터뷰에서 기여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확실히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그리고 저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계속해서 경종을 울리는 국회의사당 의원 중 한 명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바이든이 석유 가격 인하를 위해서 전략적 비축유를 최대 5천만 배를 방출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온 이후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원의 에너지 및 천연자원위원회의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친이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는 바이든의 결정에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비축유 방출은 정책 반창고이고 가솔린 가격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맨친은 바이든의 근시안적인 에너지 정책이 미국에게 자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맨친의 연설문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곳의 에너지 생산을 책임감 있게 늘리고 우리나라의 캐나다에서 하루 최대 90만 배럴의 석유를 공급할 수 있는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할 것을 계속 촉구합니다. 분명히 말해서 이것은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오페크 플러스와 같은 외국 행위자에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대신 우리나라의 미래가 직면한 실제 도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비축 가솔린 5천만 배럴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원유 1배럴 가격이 오히려 급등해버렸습니다. 비축유 공급 같은 일시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원유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이 필요한데 바이든은 이런 정책을 생각하고 시행할 지능과 의지가 없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한 터키의 에르도안과 미국의 바이든의 정치적 운명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초인플레이션 정치학은 이들의 실각과 정권교체를 예측합니다. 한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